네, 안녕하세요. 저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구조주의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심리학이라는 네, 그 학문 이름이 붙은 것이 이제 푼트라는 사람으로 시작됐다고 했는데 바로 그 푼트라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실험실 우리 교재에 있는 이미지를 올려놨는데 그분이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구조주의예요. 근데 그분이 어 우리 심적 경험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의식적인 요소예요, 의식. 여러분 익히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그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만 뭐 심리학을 선택하시고 할 때는 벌써 무의식 뭐 이런 말들 지난 시간에 뭐 질문적인 중에도 그죠. 정신분석학 이런 것들 용어를 쓰시는 걸 보면 우리의 있던 심적 경험, 소위 정신적이다 또는 뭐 마음이다 하는 것들이 무의식적인 요소가 있고 그것들이 그 참 지대한 영향,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의식에 그 연구를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함에 있어서 이분은 구조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것을 환원주의 또는 요소주의 이렇게도 불러요. 이름이 그 같은 의미죠. 왜 그 구조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학파, 그러한 입장에서 인간의 심적 경험 중에서도 의식적인 경험을 연구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포커스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남긴 아주 인상적인 그런 명제에 보면은 무의식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연구는 의식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이 됐어. 근데 왜 의식이 무엇이냐? 도대체 what is consciousness? 의식이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알려고 할 때 이분이 왜 구조주의, 환원주의, 요소주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식의 어 접근을 했다. 뭐 그러한 식의 어떤 그 견해를 가졌냐 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시대적인 어떤 사상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문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고 그리고 그 사고하는 방식을 가지고 세계나 인간을 보는데 그대로 반영돼요. 이게 동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뭐 세계관이나 인간관이나 이것이 다를 바가 없다. 같이 따라다닌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바로 이분이 살던 시기에 바로 원소라는 주기율표라는 것이 이때 이제 발견되어서 그 화학이라는 그런 학문에 있어서 그런 원소 그죠? 우리 뭐 중학교 때는 안 하죠. 고등학교 때 주기율표 이렇게 배우고 했었는데 바로 그런 원소에 대한 연구가 막 이제 활발했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그죠? 그러한 그 개념을 그대로 의식에 가져온 거예요. 의식도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크다란 어떤 그런 정신적인 내용을 우리 이 물질처럼 그 요소, 즉 원소로 나눌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원자가 합쳐서 분자가 결국은 우리 이런 모든 물질, 우리 몸뚱아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의식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 해서 의식의 정체, 도대체 의식이 무엇이냐를 그런 식으로 환원적으로 물질이 분자, 원자, 요즘 뭐 원자보다 더 작은 그런 소립자, 미립자에서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얘기도 나오지만 어떤 그런 식으로 환원해서 그래서 그 물질은 결국 분자, 원자로라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들이 그죠. 요소들끼리 합쳐지면 화합, 화합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그대로 의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그렇게 적용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조주의라 부릅니다. 근데 교재도 뭐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뭐 시간이 되면 또 교재에 필요한 부분 보충으로 또 할 생각입니다만 근데 이러한 의식의 요소를 알아내려고 할 때 이 학파에서 쓴 구조주의 심리학 학파에서 쓴 방법이 뭐냐면은 내성법이란 걸 썼어요.
이 이제 한자 말인데 이거 안내자고 이건 살필 성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introspection 이렇게 돼. 인트로가 안으로란 뜻이지 않습니까? 스펙트가 보다라는 뜻이고. 이게 뭐냐면은 의식의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쪼개나가는 거예요. 분석 쪼개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심적 경험을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심적 경험이 있으면 이것들이 어떤 요소로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해 나가는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뭐 이분들은 무의식이 아닌 의식에 그런 연구를 집중했다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이 음 얼마나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리고 왜곡되어 있으며 실제와는 다른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지 즉 의식적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지 신뢰성이 없는지 이런 얘기는 여러분 익히 들어보셨을 테고 이 심대학 우리 한 학기 내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출근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즉 내성법을 가지고 의식의 요소를 찾는 이 구조주의 심리학이 그것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한계, 이 학파의 뭐 한계랄까, 단점이랄까 그런 특징이 있는 학파예요. 근데 바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것이 행동주의라는 학파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행동주의는 조금 이따 소개하고 지금 기능주의 심리학이라는 또 학파가 있어요. 이거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류의 책들을 심리학 안에서 그런 류의 책들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분트에 대한 얘기는 그 소위 심리학이라는 학제의 창시자, 심리학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일컬을 때는 이 분트 얘기 또는 이름을 간혹 거론하지만 제가 본 경험으로는 심리학을 얘기할 때 윌리엄 제임스 얘기는 거의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여러분 약방의 감초라는 얘기 들어봤죠? 처럼 언급이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 이제 20세기 초, 그죠? 19세기, 20세기 걸쳐서 20세기 초에 걸친 철학자예요. 그런데 소위 뭐 철학자들도 많고 심리학자도 많지만 천재라고 불리는 이 세기 이 사람이 살았던 세기 100년이라는 1세기에 중에 손꼽히는 천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생리학자이기도 해요. 자, 이 분트도 생리학자예요. 심리학이라는 학제의 창시자가 그죠? 생리학자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 철학에서 심리학이 파생되었다는 얘기 우리 전 시간에 했었죠. 철학과 생리학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이 표현이 타당한데 철학과 생리학이 만나서 낳은 아이가 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 그래요. 뭐 어느 쪽이 아버지 있고 어느 쪽이 엄마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철학과 생리학이 만나서 낳은 아이가 심리학이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심리학이라는 학제 붙은 것이 훈트가 생리학자이고 훈트도 철학자예요. 근데 철학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보편적 진리, 달리하면 보편적 이론을 발견하려는 것이 철학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심리학은 그런 보편적 진리 이론을 궁구하지 않느냐? 마찬가지요. 심리학도. 그런데 이 심리학은 좁혀서 인간에 대한 그죠? 인간에 대한 어떤 보편적 진리 이론을 발견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왜 이 생리학과 철학이 만나야 심리학이 나오냐면 이 생리학이 바로 우리 전 시간에 주된 주제였던 과학이라는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이 철학은 사변이라는 제가 한자를 좀 써볼게요. 사변이라는 방법을 쓴다면 이 사변은 여러분 그죠? 뭐 검색해 보면은 여기에 이제 사전적 정의가 나올 텐데 사변이라는 방법을 쓴다면 이 생리학은 과학이라는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생리학도 마찬가지로
그죠? 살아있는 생물의 어떤 그런 생명 원리를 연구한 학문이니까 얘도 그런 범위 내에서는 보편적 진리를 추구해요. 궁구해요. 얘도. 그런데 이 철학이 사변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동일한 이런 보편적 진리 이론을 인간에게 궁구함에 있어서 생리학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쓴다는 것이 심리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앞 시간에 과학적 방법 얘기했고 오늘 2주차 여러분 뭐 그 PPT 이미 확인하셨고 교재도 보면은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윌리엄 제임스도 생리학자예요.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리학 안에는 뭐 어떤 전공이 있습니까? 해서 하위 부류가 있습니까? 해서 제가 한 열 몇 가지 교재 있는 거 쭉 나열식으로 얘기하고 한국 심리학회 내에 그 하위 그런 학회들을 쭉 소개하는 중에 생리심리학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 채팅창을 통해서 저의 전공은 뭐냐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제 생리심리학이 저의 전공인데 바로 이 사람이 생리심리학자예요. 이게 최초의 생리심리학자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철학자예요. 근데 오히려 철학하는 분들은 철학자로서 더 유명하다고 알고 있고 글로 저도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뭐 세계적인 천재라는데 이 사람은 진화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분투와는 달리 분투는 의식의 구조를 궁금해했고 그걸 내성법을 통해서 했다면 이 사람은 의식의 구조가 아니라 기능에 포커스를 한 거예요. 의식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위 의식이라는 것이 뭔 일을 하느냐 무슨 목적을 하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 진화론자이고 생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물학이나 생태학 이런 것들은 바로 물론 생물학을 배우면 구조를 배우죠.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생물학 구조 이런 부분은 좀 재미가 없고 따분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배우지만 그런 생물학 생태학에 있어서는 결국은 적응하는 이유는 적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결국 생존과 나와 동일한 유전자를 계속 이어가는 번식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적응이죠. 그렇다면은 바로 이 의식이라는 것도 여기 물리적, 사회적 환경, 우리가 처한 모든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라는 그러한 환경, 내 주위의 다른 사람도 저한테는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도대체 의식이란 것이 어떠한 기능과 목적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지 의식이 어떤 요소나 그 환원적, 요소적 그런 구조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 의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능, 목적이 아니라 이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까 얘기했던 구조주의랑 요 기능주의 학파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의식에 있어서 프로세스에 관심이 있는 거야. 이 흐름에 관심이 있는 거야. 어떤 구조로서 이렇게 딱 이루어져 있는 어떤 정적인 고정됐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what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찌그덕 작동하는지 즉 how 프로세스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야. 저 과정에. 그런데 금방 얘기했던 이 프로세스 과정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분터처럼 동일한 뭐요? 철학자이긴 하지만 그죠? 생리학자. 생리는 뭐 생물의 또 하위 분야 아닙니까? 크게 봐서는 생물에 다 포함시킬 수 있는데 그런 생리학자이고 그리고 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세스 과정에 포커스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뭘 공부를 하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그게 결국은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거든요. 우리 70억이 살아도 다 각각의 심리학이 나름대로 그런 민중 심리학에서 folk psychology라고 부르는 그런 심리학 이론이 있다는 것이 결국 자기가 타고난 유전적 기질과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우리에게는 앞으로 배우면은 이제 그런 용어도 나옵니다만 하나의 도시 아니면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우리에게 갖추게 해서 그걸 가지고 나 자신도 이해하고 세상도 이해하고 타인도 이해하게 되는데 바로 이분이 금방 분투하는 다른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측면에 포커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 과정, 그죠? 이러한 개념이 동양의 그런
전통적인, 달리 하면 고전적인 사상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근데 그것하고 이 프로세스라는 관점하고 이게 맥락을 같이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그 분트는 의식에 포커스했다 했는데 이분도 지금 의식의 흐름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편은 이분은 의식의 흐름 못지않게 무의식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어요. 근데 저희 교재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이분이 쓴 심리학의 원리란 책이 있거든요. 이 책도 철학자들도 아마 읽고 중요하게 여기는 책으로 알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심리학 원리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좀 방대하고 읽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이 책을 일본에서도 아직 완역을 제대로 못했는데 근년에서 뭐 1, 2년 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심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책을 완역을 한 게 있어요. 그 책 읽어보면은 그죠? 이분이 생리학자 출신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의식 못지않게 무의식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학파가 되겠죠?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정신분석학이에요. 이 정신분석학은 여러분 뭐 이 정신분석학에 대해서는 더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간의 심적 경험과 그것과 수반되어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 이 프로이드가 창시자인 이 정신분석학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여기서는 무의식을 강조하고 그리고 무의식 내에 있는 갈등, 이러한 갈등이 결국은 우리가 뭐 일상에서는 이런 돈을 잘 쓰나요? 너 동기가 뭐냐? 이런 표현 잘 안 하죠. 너 왜 그랬니? 뭐 이렇게 표현하지. 너가 그렇게 한 행동의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묻지. 너가 그렇게 행동한 동기가 뭐야? 이렇게 잘 묻지 않는데 이제 심리학에서는 동기라는, 즉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유, 왜에 해당하는 개념이 이제 동기라 얘기할 수 있는데 소위 동기라 부르는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원인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발달하면서 우리 책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그죠? 우리 목차 볼 때 뭐 발달 심리학, 뭐 정서 심리학, 뭐 그죠? 쭉 학습 심리학 이렇게 했었는데 성격 심리학이 있었는데 발달하면서 바로 무의식 내에 이런 갈등이 어떻게 잘 해결하고 그 과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잘 넘어가느냐에 따라 결국 성격이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정상이냐 아니면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이상심리학. 이상심리학은 이제 임상 장면에서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속에 심리적인 갈등이 있다면 이제 상담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상담 장면에 우리가 내담자로 임할 텐데 그때에도 그죠? 그러한 어떤 문제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이 무의식 내에 갈등이 잘 이것이 해소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같은 경우에는 스트롱한 과학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심리학 내에서도 볼 때 비과학적이라고 비판받고 비판받을 만하죠. 하지만 뭐 앞선 시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학이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 중에 그런 뉘앙스를 담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비과학적, 소위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타당성 있는 어떤 그러한 통찰, 이론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오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구나 이렇게 발견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지난 시간에 뇌과학 질문도 했지만 뇌과학이라는 그러한 뭐 방법이란 방법 또 하나의 어떤 학문 뇌과학이라는 학제도 있으니까 신경과학이라는 학제도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연구해 보니까 프로이드의 그런 방법론을 떠나서 프로이드의 통찰이 맞다라는 타당하다라는 그리고 프로이드가 얘기한 그런 개념에 해당하는 그러한 신경과학적 현상들을 점점 밝혀내고 있어요. 저도 많이 동감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이 그림 익히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빙산이죠. 그리고 이 물 위에 드러난 이 부분이 이제 의식이고
그리고 이 수면에 가까운 것은 전의식이고 그 아래 좀 무의식이다. 무의식은 우리는 결국 알 수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인 거죠. 그죠? 그죠? 아무리 이 의식의 범위가 넓어져서 핑산이 이만큼 뭐 떠오른다 하더라도 결국은 무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무의식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마음이 구성하는 것들을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누고 그중에 원초와 초자, 자아가 있는데 이 원초와 이 부분은 이제 무의식 속에 잠겨 있고 요런 부분들은 그죠? 의식까지 결쳐 있는데 바로 이 자아라는 것이 초자와 원초와 사이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갈등 요것들을 잘 자아가 해결하면은 무의식 속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그것이 부적응적이어서 문제를 안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자아가 건강하게 잘 발달하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성격상해 그리고 이상심리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다루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신분석학이에요. 뭐 더 자세히는 우리 배우면 우리 앞으로 뒤에 가서 뭐 학습도 나오고 뭐 발달도 나오고 성격도 나오고 나중에 뭐 상담 이상심리 나오면은 금방 얘기했던 이 학파 이론들이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나와요. 그때 가서 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째 이제 행동주의예요. 행동주의가 추론한 것은 그 여러분 심리 학사를 뭐 접할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만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심리학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처음으로 심리학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 이제 푼트라 얘기를 했고 푼트의 그런 구조주의 심리학이 갖고 있는 그런 내성법이라는 방법과 그것이 의식으로서 내가 지금 자각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나의 의식을 분석한다라는 것이 조각조각 내서 그것이 어떤 요소로 이루어지는지 본다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을 만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100이면 100, 그것이 다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바로 그런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온 부분이 행동주의예요. 너무 강력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이 행동주의도 지금까지 너무 강력하게 비판받는지 모르겠지만 인과응보로 이건 제 농담이고 그래서 나온 것이 행동주의예요. 행동주의는 심리학은 자연과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심리학은 우리 첫째 시간에 지난 시간에 심리학은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로 그런 과학적 방법을 쓴다면은 그리고 심리학이라는 학제가 철학과 생리학이 만나서 그렇게 나아진 학문이라 한다면은 이 학파 즉 존 B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행동주의 창시자를 불리는데 이 사람은 과학이 되어야 되고 이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과학이 되어야 된다. 이때 얘기하는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바로 물리적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 또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자연과학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물리, 화학, 뭐 생물, 뭐, 뭐, 저는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소위 이제 과학이란 이게 대표적인 거죠. 이것들은 상대적으로 심리학보다 이게 스트롱한 사이언스란 말이에요. 근데 심리학도 과학이라면은 자연과학이 돼야 된다. 즉 달리 뭐냐면은 인간을 함에 있어서 인간을 바라볼 때 물리적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 제가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내 심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거 다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시켜서 다뤄야지만이 바로 내성법이 갖고 있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진정한 과학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나온 것이 행동주의예요. 근데 이 행동이 바로 지금 제가 이렇게 뭐 말하고 손을 이래 손짓하고 걷고 뭐 그죠? 주먹으로 치고 도망가고 뭐 먹고 이런 것 의미의 좁은 의미의 행동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행동이라 할 때 이 행동이라는 개념을 소위 마음이다, 정신적이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심적 과정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화시켜서 물리적 사건으로 다 다뤄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이것이 제대로 이해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학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오늘 2 주차에도 이제 계속 과학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심리학하러 왔는데 왜 과학만 하나 하는데 뭐 심리학 방법이 그 심리학이라는 것이 출생하게 된 것이 과학적 방법 때문에 이제 철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과학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지금 과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이 뭐 심리학 전공을 하고 또 더 심리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다면은 과학이란 것이 무엇인데 대해서도 뭐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고 또 따로 인제 공부를 할 기회도 해야 되겠지만 우린 지금 과학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이라는 범위 심리학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지만 심리학이라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사고하는 것이 그죠? 어떻게 인간을 포함한 세상을 뭐 우리는 세상보다는 인간 아까 세계관하고 인간관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했지만 인간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연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러한 방법을 배우는 거. 이런 식의 이런 사고하는 방법은 여러분 심리학이 아니라도 평소에 이런 과학적인 어떤 사고 방식 이걸 가지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 서로 얘기를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세상에 일어나는 현실을 뭐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그죠?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완전히 그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타당성이나 신뢰성 같은 것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과학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이었고 이 장도 하지만 아이 뭐 심리학하려는데 아이 따분하게 과학하냐. 예. 과학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공하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취하고 과학을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고할 때 좀 더 타당한 사고를 할 수 있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아까 사변적인 그러한 접근이 다 엉터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과학적인 사고가 어떻게 인간을 타당성 있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런 사고하는 방식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과학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핵심된 것이 뭐요? 반복 검증과 반전 가능성이라 했죠. 바로 그것을 구성해 이거예요. 리피터블 반복할 수 있느냐? 니만 한 경험이 아니냐 이래 되면은 그걸 뭐 어디 그죠. 다른 데 일반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믿을 수 있는지 정말 정확한지 그것이 계속 그 똑같은 결과를 내는지 나도 해 보고 너도 해 봐야지만이 그걸 확인되니까 바로 반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관찰할 수 있느냐. 이 관찰이 바로 또 과학의 핵심이에요. 반복 검증한다 할 때 검증이 바로 이 observable 즉 관찰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관찰 가능하냐 묻는 거죠. 그리고 테스터블 검증하느냐. 그래서 그 검증한 결과가 뭐 맞다 틀렸다라고 그죠? 기존의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해서 기존의 명제에 대해서 이제 찬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반전 가능성이 있느냐 해서 이것을 ROT 법칙이라는데 이것이 과학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심리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학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이걸 뭐 여기서는 3개 repeatable, observable, testable 했고 요걸 반복한 것이 지난 앞선 슬라이드에서 그렇게 뭐 그죠? 우리 교재도 있지만 마음과 행동을 반복 관찰하고 뭐 이렇게 검증하고 얘기 나왔는데 그걸 또 2 장에서는 그냥 2 마디로 반복 가능성, 반전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왓슨은 행동주의가 다룬 심리학은 객관적이며 반복하지 못하면 그죠?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연과학의 한 부분인데 아까 자연과학은 뭘 자연과학이라 얘기한지 얘기했죠. 다 물리적 사건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심적, 정신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 마음이라는 어떤 그 실체가 우리 몸 안에 어디 이렇게 시공간 내에 탁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정신적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한 아까 제가 동기라는 걸 얘기할 때 따옴표도 했는데 그것은 우리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이지 동기나 뭐 기쁨이나 슬픔이나 그죠? 뭐 자아나 뭐 이라든지 뭐 이러한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이런 몸뚱아리나 우리 몸에 보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책이나 이런 물질처럼 시공간 내에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거는 뭐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언어라는 그 뭐 진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진화의 산물인 언어라는
것을 사용하는 이 공동체에서 만드는 하나의 이름일 뿐인데 그런 이름이 있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는 걷어내자는 거예요. 그걸 걷어내지 않으면은 바로 과학이 얘기하는 그러한 객관적인 그리고 관찰 가능하고 반전 가능한 그런 식의 연구, 그런 식의 인간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심리학 안에서는 이 행동주의가 스트롱한 사이언스에 해당하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아까 자연과학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과학자들은 심리학 너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너네는 과학이 안 돼 이렇게 제가 좀 오버해서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는 편편하고 지구는 돌지 않고 해는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해가 뜨고 진다라고 그렇게 감각하고 지각하고 인식하지만 의식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의식한다고 해서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지구가 정말 편편하다든지 아니면 정말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빙빙 도는 건 아니죠. 완전 그 금방 얘기하는 그런 사건들은 물리적 사건인데 내가 그렇게 그것을 인식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의식한다고 해서 그런 물리적 사건이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심리학은 바로 내가 어떻게 의식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행동과 나의 심적 경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으로 연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심리학이 어려운 과목이죠. 즉 물질적 사건들 결국은 우리 몸뚱아리 손부터 발끝까지 안에 다 그죠 뒤집어 봐도 다 물질밖에 없어요.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물질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물질들의 작용 속에서 우리가 기쁘다, 슬프다, 뭐 동기다, 프로이드가 얘기했다라는 그런 원초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추상적인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걸 아까 뭐 물리학이나 그죠 화학처럼 정말 스트롱한 과학으로 그렇게 다루기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아까 제가 심적 경험을 이런 물리적 사건으로 그죠? 그렇게 전환하는 과정이 심리학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스트롱한 과학에서는 그냥 물리적 사건 그 자체를 다루는데 우리는 그죠? 그것을 물리적 사건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행동이라는 개념으로 다 전환해서 다루려는 거예요. 그때 이 행동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고 그죠? 뭐 손짓하고 그죠? 뭐 달리고 도망가고 이런 개념의 행동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 형태주의라는 심리학이 있어.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데 교재에 있는데 게슈탈트 심리학. 심리학은 이렇게 줄여서 싸이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여기 이제 독어로 이걸 번역해서는 형태주의 심리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분터처럼 우리 의식이란 것은 그렇게 어널리시스 조각조각 나누어질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다 모여지면은 합의되어지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즉 의식 이 사람도 이제 의식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의식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식이란 것은 전체로 그냥 조각조각 내어서 그것들을 그냥 다 합하면은 그죠? 어떤 의식적 경험의 내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형태주의 심리학이에요. 요거 관련해서 제가 교재를 좀 보고 읽었으면 해요. 28쪽에 보시면 파이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글상자 1-2에 두 개의 전등이 있다. 하나씩 번갈아 켜본다. 두 개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번갈아 켜는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한다. 속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두 개의 전등이 아니라 하나의 전등이 움직이는 것처럼 지각된다. 분명 두 개의 전등은 멈춰 있는데 하나의 전등이 두 개의 전등 사이의 거리를 왔다 갔다 운동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파이 현상은 영화나 네온사인 등의 작동 원리로 사용된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두 전등을 별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전등 간의 관계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파이 현상을 포함한 가현 운동, apparent movement, 실제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처럼 보이는 것을 가현 운동이라는데, 바로 가현 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파이 현상이에요. 우리 이제 감각과 지각 들어가면은 파이 현상, 가현 운동이라고 볼 텐데, 여러분이 그 기차 전철 탈 때 저는 그런 종종 경험해요. 이제 전철이 이제 이렇게 상하행성이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전철역도 있죠. 그럼 나는 지금 전철 타고 있는데 내 전철은 지금 출발 안 했는데, 그죠? 저 바깥 전철이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기차 타도 그런 경험을 하죠. 그런 것들이 가연 운동이에요. 그게 이제 왜 그런지 우리 이제 지각 가서 볼 텐데. 그리고 어떤 대상이 있고 배경이 있는데, 배경이 움직이면은 대상이 그 배경이 움직이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참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 대상이 움직이거나 내가 타고 있는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그죠?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가연 현상인데, 바로 지금 파이 현상이나 가연 운동인데, 가연 운동에 해당하는 파이 현상이나 금방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가연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가연 운동은 마음이 부분으로서의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 간의 관계성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형태로, 형태주의, 전체적인 형태로 조직화하여 자각하는 능동체험을 보여준다. 이건 이제 파이 현상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여기에서 수동적으로 반응한다, 또는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이의가 있어요. 도대체 능동, 수동을 구별하는 것도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저는 아까 언어 공동체에서 쓰고 있는 언어 때문에 그러한 소위 스트롱한 과학의 객관적인 인식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수동 능동도 결국 언어의 산물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형태주의 심리학에서 의식, 우리의 그런 의식 경험과 관련해서 바라보는 견해고, 그 일례로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파이 현상을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인지주의 심리학. 요즘 뭐 지난 시대에 이제 AI 때문에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 인지주의 심리학은 우리 교재도 있지만, 시간이 되면 교재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교재도 있지만 바로 컴퓨터의 계산 과정과 우리의 정신적 과정이 동일하다 보고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아까 분트 같은 경우에도 인간의 의식적인 경험이 뭘까라고 그렇게 해석할 때 하나의 모델을 세웠어요. 그 모델이 뭐냐면은 바로 원소, 주기율표, 그 원소에 대한 발견, 그걸 가지고 그 모델을 의식에 적용해서 연구했단 말이에요. 지금 인지주의 심리학 같은 경우는 바로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소위 인지혁명이라는 것이 시작됐는데, 바로 이 컴퓨터 계산 과정과 우리의 정신적 과정이 동일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 모델을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는 거야. 우리가 그 마네킹에다 오늘 옷을 입혀서 그 옷이 참 어울리는지 어떤지 그렇게 모델, 그리고 모델들 우리 그 패션쇼 그것도 모델이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옷을 실제 그렇게 지어서 입혔을 때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잘 어울릴까, 이것들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세계관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관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대상 현상을 이해할 때는 그 자체를 그냥 이렇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인식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인간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예요. 결국은 뭐요? 우리가 어떤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을 적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견된 사실과 그것이 설명이 해보고 아까 말했듯이 반복적으로 해보고 해보니까 검증해니까 반전 가능성 하에서 옳다 이래 되면 그것이 교과서에 실리는 이론이 되고, 해보니까 옳다 했는데 이거는 안 맞네, 이 사실은 안 맞네, 틀렸다 되면 그 이론은 교과서에 사라지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 모델이 결국은 이렇게 뭡니까? 다 합의하에 이것은 타당하다, 그리고 항상 믿을 만한 그러한 발견을 하게 해준다면 그것이 이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요? 컴퓨터를 모델로 해서 인간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인지, 지각, 감각, 이것도 그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배우겠지만, 우리 흔히 쓰는 그런 인지라는 말, 제가 지난 시간에 인지라는 용어 자체도 뭐 좀 타당성이 없게 쓰는 경우가 있다, 부정하게 쓰는 경우가 있다 했는데, 뭐 그것까지 상세하게는 우리 인지 가스 얘기를 하기로 하고, 소위 인지라고 얘기하는 이런 정신적 과정을, 그죠? 바로
어떻게 컴퓨터 계산 모형에다 적용해서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자동적, 수동적 정보 처리뿐만 아니라 의도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고차적인 정보 처리를 한다면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인지 심리학 관점이.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6가지 심리학 분파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뒷장에 이제 뭐 3장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런 분파들이 좀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또 살펴보면 여러분이 좀 더 뭐 이걸 왜 배우는지 그리고 뭐 또 이게 뭘 도대체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관계가 있는지 좀 더 개념이 이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네,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한번 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되겠죠. 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는 거 노트하시고 우리 2번째 시간 시작할 때 질문 좀 받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